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지난 주말 오전에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하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 오전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소나 과일 대신에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서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2년 연속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인데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서 남하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10발 넘게 받고 퇴각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13개월 만이라죠? 그렇습니다. 그 13개월 만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랜 만인 것이고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군 통신선도 끊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강이 무너진지 여부를 쉽게 말하면은 이런지 한번 요즘 말로 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개요들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말씀 이어갈 텐데요. 네. 11시가 넘어서 중국 어선이 NLL을 먼저 침범해서 남하했고 15일 오전입니다. 11시쯤 중국 어선을 쫓아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백령도 동북방을 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그 북한 경비정을 향해서 경고 방송을 합니다. 통신도 했고 10번 넘게 시도를 했는데 무응답이에요. 아무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전 수칙에 따라서 40mm 기관포로 경고 사격을 10발가량 하니까 북한 경비정이 그제서야 이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백령도를 업무차 몇 번 가봤는데요. 백령도 바로 앞에 보면은 북한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한국 어선들은 조업을 못하는 반면에 그 사이에 중국 어선들은 유유히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는 케이스를 그냥 눈으로 보고만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중국 어선들의 몰래 슬쩍 끼어서 북한 군함들이 경비정. 왔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경비태세를 가지고 있던 한국군이 발견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전 수칙에 따라 10여 회 계속 그 경고 방송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올라가지 않자 지금 40mm 기관포로 경고 사격을 10회 정도 하니까 그제서야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해병대가 최전선에서 계속 그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바다 저도 취재차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 심청전의 무대로도 유명한 사실 인당수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해무가 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해역이거든요. 자, 북한 경비정이 추적을 했다는 중국 어선이 우리 해군 고속정과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조원 3명이나 부상을 했네요. 네, 우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그 전상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찌됐건 북한이 경비정이 우리 NLL을 침범했다는 걸 이걸 격퇴하기 위해서 출동하고 경고 사고까지 한 우리 군이 결국에는 이 중국 어선을 다시 내쫓겨서 북한 고속정은 저기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중국 어선을 쫓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이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한시라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철저하게 경비태세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합참은 우발적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지만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앞두고 우리의 해상경비 태세를 떠본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도적으로 넘을 때는 지그재그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을 쫙 바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네네. 실제 그런 기동을 한 것 같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오전 한마디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평온하고 휴식을 즐기는 시간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6.25 사변 때에 일요일 날 오전에 새벽에 침투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약한 시간대를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종합해 볼 때에 이것은 점증적인 긴장 고조 전략의 하나로서 한국의 경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일환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뭐 본인들은 뭐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우리가 경계심을 놓치지 않을 만큼 어떤 의도적인 어떤 한국의 경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남북 간 통신선이 사실상 불통, 뭐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추측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우리나라 남북 협력 달을 위해서 군통신선 같은 경우에 가끔씩 요즘 뭐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물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군통신선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물리적인 훼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남한의 어떤 통신을 계속 막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통을 넘어서 이제는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점진적인 어떤 긴장 고조 전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로서도 경비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요, 이 시점이 묘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5일은 바로 북한이 민족 최대 명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른바 태양절, 즉 김일성 생일입니다. 국지 도발의 전조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가장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최근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상황들이 여차할적 군사 도발을 쭉 하면서 갑자기 그 내부에 어떤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에 업적을 쌓고 그 내부에 통치용으로 해가지고 꼭 이 큰 명절을 전후로 해서 네. 군사 도발을 일으키는데 마침 저 김일성 생일이 겹쳐가지고 전후로 해서 이런 그 국지전이라도 그 도발을 할 그런 전조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아주 확실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실제로 북한은 해마다 이 태양절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양절 바로 다음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2016년부터 태양절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긴장 고조 행위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면은 북한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하는 그런 강수가 있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절에 이 탄도탄 미사일 화성 10형을 발사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탄도탄 미사일로 해서 핵을 실을 수 있는 이 그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후에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노이까지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약간 긴장이 누그러지나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또다시 태양절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실험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국군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 태양절 전후로 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이 금수산 궁전에서 공식 참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절은 지났지만 오늘이 17일이기 때문에 아직 후에 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NLL 침범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1, 2차 연평해전인데요. 당시에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를 기습 포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 연평해전의 모습입니다. 저게 그 당시에도 아주 그냥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 한일 월드컵 와중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정말 그 참수리호 사건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 서해 용사들이 저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제2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해군 전사에 빛나는 그 승리라고는 하지만은 또 우리 아군의 그런 피해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둘러볼 적에 이 NLL을 두고는 꼭 이렇게 육상이 아니고 해상에 있는 국경선이기 때문에 꼭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당시의 모습이 한일 월드컵의 자료 화면이 나오면서 그때였어요. 200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네. 달에 저때 이제 일어난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357정 대원들은 저때 수많은 즉각 희생자가 대응 사격을 났습니다. 해 북한 경비정을 대파했지만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이 전사하는 등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기에서 민 원장님, 윤영하 소령의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우리 6명의 그런 정말 그 전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NLL에 관한 그 이상한 발언이 있고 없고 가지고 정치적 논쟁도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저 우리 서해안의 NLL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국경선이다라는 각오하에 우리 군이 그 제1, 2연평해전 이후로는 아주 그 사수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서해의 날 추념식에서 바로 이 연평해전 때의 용사들을 포함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직접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 공을 기렸습니다. 당시의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저 말을 하는 도중에도 목이 계속 잠기는 걸 들으실 수 있고 방금 그런 멘트가 끝난 뒤에 상당 기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사고가 아니냐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 본인의 그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이제 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수초를 갖다 고개를 이렇게 뒤로 하시면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이고 어찌 보면은 좀 과한 편이라 할지 몰라도 좀 안보에서 해이한 태도로 너무나 평화해하는 그런 기조로 갔던 것들이 이런 그런 그 아픈 역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순간에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더 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해군은 오늘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한다고 하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히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군사 교류가 거의 없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 화성 18형 이런 그 미사일이 계속 발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합 전략으로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같이 연합 훈련을 하는데요. 한국의 율곡 이희함, 이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에 있는 이지스함이 다 같이 해서 이 미사일 탐지하고 또 요격하고 그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실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한 신문의 일면에 봤더니만 마치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 5개 나라가 파이브 아이즈
하는 것처럼 국가와 미국이죠. 그렇죠. 파이브 그랬던 아이즈.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 또 미국이 같이 해서 Three Eyes 뭐 세 이런 개의 얘기 눈이다 이거죠. 그렇죠. 세 개의 눈 이런 그 어떤 연합체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이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훈련은 13일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신형 고체 연료 ICBM의 동해상 발사 이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북한이 발사했던 그 고체연료 ICBM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언제 어디서 준비해서 팍 쏠 수 있는 액체 연료하고는 전혀 달리 네. 기동성이 뛰어나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해상에서 한미일이 연합으로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참가하는 한미일 전력이 막강합니다. 면면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저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이라고도 불리우는 7,600도급 세종대왕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북한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보다 훨씬 더 일찍 포착해서 그 명성을 높인 그 함정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철령과 홍상어. 미사일, 그리고 또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해서 이게 함대 또 함대 잠 이런 그 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900톤급 이 베리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최첨단 함정이라고 합니다. 네. 나아가 그 배수함으로서는 가장 큰 일본에서 7,700톤급 아타고함을 또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SM-3 함대공 배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동북아에서 가장 최강의 전력으로 그 훈련을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이지스함이나 정보 요격 체계,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한국과 그 미국, 일본이 각각 내세울 만한 무기들이 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총동원됐다. 사실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뭐 우리가 미사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미일 연합훈련 한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도 그 북한은 전역에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 그 북한을 향해서 뭔가를 쏘게 되면은 전쟁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훈련 자체가 북한에 주는 그런 어떤 전쟁 억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이런 훈련이 지금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요. 날아오는 정미사일 8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한다. 이거 무슨 컴퓨터 게임 같은 얘기지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의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갈 텐데요. 보시죠. 네. 네. 자, 이 충남함의 위용입니다. 자, 이 배가 이제 오늘 지금 진수가 된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신형 호위함이에요. 이름을 충남함이라고 붙여서 좀 정겨운데 이력은 대단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발을 적이 도발하는 미사일 8발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날아오는 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요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지스함의 그 명칭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전자 장비를 통한 첨단적인 장비를 통해서 미리미리 그 감지하고 방어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방장관이 직접 앞으로 우리 참석해서 해군은 진술을 최신의 했고요. 전투함인 네. 충남함이 해역 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대적 필승, 적을 마주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을 지금 이종섭 국방장관이 진수식 연설에서 지금 했습니다. 이 충남함은요,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다고 하네요. 대적 필승의 요체.
이른바 K 방산의 집약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원을 한번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길이가 129m, 높이가 39m 가량 되고 폭이 14.8m라고 합니다. 주요 무장 내역을 보면은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나아가 대함 또 함대함 유도탄이 있고요. 또 전술함 대지 유도탄도 있고요. 전술 함대지 유도탄. 예, 함대지 유도탄이 있고 장거리 대잠 어뢰까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위함과 초기함으로서의 역할을 하나까지 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K 방산 체계의 총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이 과거에는 두 척이 하던 역할을 훨씬 더 단단하고 업그레이드돼서 저 충남함이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장 핵심되는 그 선체는 HD 현대에서 만들고 또 그 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는 이 우리나라의 그 한화에서 만들어서 100% 이 내용을 국산화했다라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신의 호위함 그 충남함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이거를 MFR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복합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게 MFR 이게 ISM 마스터라고 하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참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자체의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에 능가하는 그런 그 배의 눈으로서 최첨단 이 레이더 자체를 국산화했는 것을 달았기 때문에 이 점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해외로 장기적으로 이런 해군 전력도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방어 능력 자체뿐만 아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레이더가요 이렇게 동그랗거나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곡갈 모양의 레이더가 이 충남함에 장착된 이게 100% 그 국산 기술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처음으로 장착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꽃갈 모자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그 위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고 이 ISM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 자체가 그 꽃갈 같이 생겼다라고 하고 저 또한 보면서도 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이 이 최첨단 기능을 발휘할까 싶은데 거기에는 아마 그 군사 기밀로 평가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집약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한화 시스템이 100% 한화 시스템 국산 기술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4.5세대 우리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25입니까? 거기에도 에이사 이런 레이더뿐만 아니고 이제는 배에서 있는 이런 레이더도 MFR 레이더 그리고 말씀드린 ISM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모두를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서 민관이 합동해서 다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정말 아마 전 세계에도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탐지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날아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을 8발 이상입니다. 동시에 요격한다. 이게 좀 가능할까? 이게 이제 워게임에서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첨단 이지스 기능인데 예. 이걸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런 아주 첨단의 레이저 탐지 기능을 통해서 대공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대함 저쪽에 적군의 배를 또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잠수함도 네. 탐지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의 어찌 보면 초능력의 아주 우리 해군 장비가 아닌가 해군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가상하는 CG를 보시면 저렇게 날아오는 거를 8발 이상을 동시에 탐지하고 동시에 요격한다. 참 대단한 위력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충남급 호위함, 충남함 K방산 수출이 요새 이제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맞으러 나오고 발사 시험하는데 국방장관 부총리하고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K방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2 전차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군 함정을 갖다가 진수해서 저렇게 최첨단의 그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런 그 대형의 함정을 또 우리가 건조해내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비약적인 K 방산의 그 발전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앞으로 방산 수출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뭐 수출 적자로 많은 그 민간 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방산에도 민간이 참여하니까 그렇죠. 활로를 열 수 있고 또 그 길을 넓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한 2, 3년 겪으면서요. 우리 초중고생들의 비만율이 2년 연속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니긴 하지만요. 왜 그러느냐? 활동량이 적어졌고 아침 식사를 아예 안 먹고 이런 식습관이 역시 문제라고도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취사를 시작합니다. 뭐야? 준이가 밥 올린 거라고. 내가 바보야? 이게 목소리 하나 구분 못하게? 우리의 KS 마크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수준이 돼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조사표란 것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 건강 대체적으로 안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너무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 중, 고등학교 건강 실태 조사를 했더니만 특히 과체중, 비만 이런 부분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전보다 5%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교육부하고 질병관리청이 함께해서 조사를 했는 것 같은데요. 2022 학생 건강 검사 및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나타난 내용인데, 네. 제가 우리 집에도 뭐 어린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학교에 가지 않고 재택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란 것이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양사님이 영양을 제대로 탁탁탁 정리를 해서 줬는 반면에 생활 자체가 규율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아이의 이제 편식 습관도 좀 강화되고 이런 맞습니다. 건데 국가적으로 좀 우려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 청소년 비만율과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꾸준히 비만율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자, 이게 이제 조사 시작이 2017년부터거든요. 밑에는 과체중, 위에는 비만입니다. 과체중하고 비만을 합쳐서 보거든요. 과체중은 조금 좀 많이 쪘다는 거고 비만은 정말 좀 쪘다, 똥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게요.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직후 2년 동안 합쳐서 30.8, 30.5, 2년 연속 30%를 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 도표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그 주황색 계통의 빨간색 계통의 비만율을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비만율이 과체중보다도 훨씬 더 증가폭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욱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변화된 상태에서 저런 비만율이 높아지고 또 과체중도 높아지고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과체중 비만을 갖다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학교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게
날씬한 것만이 다는 아니고 다이어트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과체중 비만이 많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앵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체력은 국력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보면요. 체력 말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네. 체질이 바뀌어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게 무슨 이제 영양분의 편식이라든지 뭐 탄수화물의 뭐 과도한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당국에서 체계적인 교육, 체계적인 예방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질병청이 주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비만율, 과체중률을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 원장님 말씀 맞다나요. 이 체중, 몸무게뿐 아니고 청소년기에 민감할 수 있는 이 키 크고 작고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고 부쩍부쩍 커야 될 이 시기인데 이 청소년 신장 역시 줄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3을 기준으로 해서 중3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그 성장 발육이 가장 그 왕성해야 될 왕성할 때죠. 사춘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키와 몸무게가 늘어나는 때인데 이 통계를 내봤더니만 중3의 키 몸무게가 그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키는 1.2cm 정도가 줄어들었고 몸무게 같은 경우에도 2.9kg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기존의 학교에 계속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학교 체육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그 사회 활동, 학생 활동을 했을 때와 코로나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운동이나 이걸 자극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제 그 지난해와 비교해서 초6과 고3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신장은 늘었지만 중3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와 몸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또 중1, 2까지는 가다가 중3 때 좀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원인이 뭔지를 조금 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통계 자체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중1, 2와 달리 중3 때 이 체중과 키가 줄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밝혀가지고 대책을 해서 추후에 있는 그 이후에 어린 그 아동들, 학령 아동들의 어떤 그런 영양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왜 우리가 그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때 비만하게 되면은 결국 30대, 40대 돼서 비만으로 해서 성인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 개인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국가의 어떤 건강보험 운영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는 굉장히 뜻깊은 통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좀 거린, 요새 거지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질병청은 이런 체중 변화, 청소년 체중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식습관을 꼽았습니다. 아침밥은 아예 먹지 않거나 주로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아침을 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식률이 39% 되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4명은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아가 식사를 골고루 있는 식사가 아니고 패스트푸드로 이제 먹는 것이 주 3회 먹는 사람이 27.3%로 5년 전에 비해서 한 7%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죠. 결국 정상적으로 아침에 밥과 일식, 2찬, 3찬에서 고른 식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최근에 과일 섭취율이나 우유 또 채소나 이런 섭취율 같은 경우에도 좀 전체적으로 보세요. 과일 섭취율은 17.2, 채소 우유 먹는 거는 8.3, 18.0. 그러니까 이게 40~50%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어떻게 보면 식사도 부모들이 신경을 쓰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두고 학교에
그 못 보낸 상태에서 그냥 직장 나가면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챙겨 먹는 과정에서 편한 걸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어떤 빈부격차에 따르는 저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그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은데 빨리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사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쌀밥을 먹지 않는 건 청소년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층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쌀 소비량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 20여 년 전인 1991년도에 비하면은요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한 20년 전. 그러니까 116.1년간 1인당 소비량이 116.3kg였던 것이 지금 56.7kg로 해서 절반으로 확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쌀을 반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게 엊그저께 그 민주당이 해서 그 제2호국강이 됐는데 양곡관리법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네. 쌀이 너무나 남아돌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건강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 그래서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네. 옛날에는 3공기, 5공기를 먹어도 밥심으로 일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해서 간식거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더 특히나 미모지상주의로서 다이어트 그래서 탄수화물이 뭐 다이어트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층들도 쌀을 갖다가 쌀밥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민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밥솥 회사인 우리나라의 쿠첸에서는 웹드라마까지 만들어서 밥솥 안 팔리는 거 좀 해소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먹을 거야? 먹기 싫으면 말든가. 아니야. 그래 먹어야 내가 집에서 싸우든 화해를 하든지. 오야 밥 죽네 진짜 잘 됐다. 잘 먹어. 자, 이 웹드라마 뭐 내용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함의성 있게 만들어져서 어떤 취지로 만든 겁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깜찍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 판촉 활동을 요즘 10대, 20대 눈에 맞춘 어떻게 보면 광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용도 담겨 있고 재미있게 해서 밥 짓고 해 먹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다. 이런 것을 전파함으로써 결국 그 쿠첸이라는 것을 많이 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밥솥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밥솥이 1, 2인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용이요? 그렇죠. 1인 네. 가구용으로 되게 나오고 있는데 젊고 잘생기고 하는 친구들이 밥을 직접 하고 또 해먹음으로써 그 일상의 소소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좀 신선해 보이는데요. 저는 새로운 K 한류의 어떤 그 하나로서 이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밥 이것도 한번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기밥솥이 혼수의 하나였는데 이거 요즘 빠졌다고 합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밥솥 판매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밥솥 회사들 고민에 빠져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문제가 쌀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하고 더더구나 또 햇반이라는 게 그 간편 음식으로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짓는 밥솥의 그 필요성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 밥솥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주 뭐 초소형 밥솥도 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맛있다는 그 냄비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서 먹는 네네. 그런 그 규모의 밥솥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밥솥에 밥을 하면 저혈당의 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다. 이런 그 아이디어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밥솥들이 늘어가면서
추억의 밥솥 역시 떠오르게 됩니다. 초기의 전기밥솥은 밥짓기, 보온 기능이 따로따로 있었죠. 사실 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초록색의 금성사 이 그 전기 밥솥이 있었고 옛날에는 LG가 아니라 금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일군 푼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아폴로라고 하는 겉이 알록달록한 꽃무늬로 된 큰 이제 밥을 저장하는 보온 밥솥에 옮겨 담았던 그런 내용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저희는 8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하나로 된 걸로 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975년에 두 개가 하나 결합된 네. 밥이 다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보온으로 되는 그런 기계가 1975년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예, 화려한 알록달록 꽃무늬 밥통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한 시대의 인기를 끌었던 일본 밥통이죠. 조지루 씨, 코끼리 밥통 밥솥 얘기입니다. 코끼리 밥솥이 뭐길래 당시 모든 주부들의 선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영삼 원장님도 기억나시죠? 코끼리 밥통 사건. 기억나죠. 코끼리 밥통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여행사 직원이 구속돼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사건인데요. 83년 한 4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83년도에 우리 이제 부산 지역에 부인들이 이제 시모노세키의 그 부인회하고 교류가 있어서 일본을 갔다 오는 길에 전부 다 이제 저 코끼리 밥통을 산 거예요. 하나씩 샀죠. 하나씩 산 거죠. 두 개도 사고. 예. 그래서 워낙 물량이 많고 그래서 그 여행사 직원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코끼리 밥통 당시의 영상입니다. 저 일본 코끼리 밥솥이 밀수품으로 줄줄이 걸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코끼리 밥솥 하면은 저 사건을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저 코끼리 밥솥이 보온병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라고. 조지루 씨라고. 예,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죠. 네. 예. 자, 이 코끼리 밥솥 사건이 날 정도로 유행을 하니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산 견디밥통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어떤 얘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경로설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일제를 선호하느냐라고 봤더니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듯이 끝마무리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주부들의 손에서 입에서 구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역진흥 원래 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밥통들아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만들면은 그때 밥통은 바보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네. 참 밥통이 바보라 그런 뜻이었는데 결국 일제 선호의식이 있지만 우리 제품의 질이 좋으면 사지 말라 해도 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독려를 하면서 6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개발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실제 그와 같은 것이 자극이 됐는지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지루 씨 밥솥 쓰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의 쿠쿠 구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브랜드가 됐었는데 아마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밥통을 보면서 국산 개발에 더 힘쓰라는 식으로 당부를 했다는 말씀. 그 이후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의 KS 마크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수준이 돼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때 파동까지 일으켰던 전기밥솥은 국산품의 일제에 비해 겉모양이나 성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래 보관해도 밥이 밥통에 붙지 않으며 값은 훨씬 쌉니다. 이후에 이 밥솥뿐 아니라 생활 필수품 100개 품목 품질 향상도 지시가 내려갑니다. 코끼리 밥통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된 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국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사실은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손톱깎이나 면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안 깎이고 막 이렇게 얼굴도 네. 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생필품까지도 도르코. 예, 그 면도날 그 생필품까지도 우리가 기술 향상이 돼가지고 참 그 객세지감이 느낍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얘기했다는 게 다시 좀 그 재밌게 보입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물론 뭐 대통령의 지시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노력이 결합된 끝에
1990년도에 드디어 국내 밥솥 브랜드인 쿠쿠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앞다퉈 찾는 그런 유명 밥솥이 되었었는데 그때 영상 보시죠. 쿠쿠 홈시스는 놀라운 속도로 국내 밥솥 시장을 점유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밥솥뿐만 아니라 일본의 코끼리 밥솥까지 순식간에 따돌렸습니다. 쿠쿠는 한국인의 밥맛을 넘어서 전기밥솥의 종주국이라는 일본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쿠쿠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일본에 역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시작한 이후 까다로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쿠쿠는 2003년 중국 칭다오에 자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04년 러시아 지역에도 쿠쿠의 첫 수출길이 열려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여 쿠쿠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산 밥솥의 판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한국 밥솥의 세계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매출만 7,556억,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쿠쿠 같은 경우에 무역의 날에 5천만 불 수출의 어떤 산업탑 뭐 이런 그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고 중국, 베트남, 북미까지 있다라는 그런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깜짝 놀란 소식은 북한에도 들어간다 합니다. 네. 북한에도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할 때에 혼수로 조중 우이교 타고 들어가 그렇죠. 한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혼수로 네. 이 쿠쿠 밥솥이 들어가면은 결혼 잘했다라는 소문이 있는 걸 보면은 물건 잘 만들면은 그것이 장벽을 넘어서 북한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 K 한류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말로 하는 우리 쿠쿠 밥솥이 이름을 북한에서는 말가마라고 해서 대단한 혼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